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고, 그래, 큰 거를.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까 그 지역적으로 어디 훈춘 뭐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이 특징적이었고, 어, 259쪽 보면은 책에 뭐 샤머니 쓰던 북, 뭐 우대개인의 바구니 이런 거 아이누 문이랑 또 되게 비슷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도 볼 수가 있고요. 동해 출구의 장기지속이라고 해가지고 동해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을 누가 가질 것인가가 계속 문제가 되고 거기 이제 오래된 네트워크가 있다. 간도가 문제다. 거기가 근데 간도가 왜 문제냐면 특히 청나라 때 문제가 된다. 264쪽에 이 네트워크가 원래 단비의 길 포함해가지고 그 환동의 출구였기 때문에 여러 맥락에서 이용이 됐는데 청나라가 딱 들어서면서 이 길목이 차단이 일어나는 거죠. 길목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청나라의 간도 봉금 정책과 가장 중요한 거는 두만강과 백두산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 그래서 이 268쪽에 장백산이 원래 그냥 장백산인데 갑자기 만주실록에 그 만주인들의 기원으로 장백산이 거론되면서 그 땅이 신성하다는 이유로 그 봉금이 된 거죠. 봉금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영쌤 부분에 발해가 멸망한다는 것이 누가 보면 이렇고 누가 보면 저렇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멀쩡한 장백산이 누가 보면 기원의 공간이고 누가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공간이 사실이 아니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더딥혀진다는 걸 재영쌤 앞에도 얘가 있고 여기도 얘가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발표할 때 풀어줄 때 느낌이 오시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볼 때는 요거다. 여기 보고 요 두 개를 같이 읽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갈 수가 있고 그러면 269쪽에 두만강 이게 이제 참 재밌는 해석인 거죠. 19세기 말에 이르면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언을 안 한다는데, 이 다 아는 사실인데, 1909년에 간도 해박 이후로 두만강 발원지가 천지가 된,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객관적 지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환동의 지역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지리적으로 계속 어,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에 그 발표에도 보면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페이지 중에 265쪽인데 한동의 지역도 그렇지만 주강현 선생님이 경기라고 하는 걸 선으로 생각하기 곤란한 지역이 여기다. 그래서 265쪽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조선조 이전부터 북방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던 한민족의 영토의식은 야사로 개성되지 못했는데 국경 개념이 선이 아니라 공간이다, 공간. 이런 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뒤로 갈수록 그 실크로드 설명할 때도 이거를 사람들이 로드라 그러니까 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야기가 어렵죠. 선이 면이 되고 경계가 면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 글을 쓰는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책을 읽을 때 정보에 그 막 흠뻑 빠져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고 그걸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그 만들면 돼서 요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선이 아니고 면으로 경계를 해석한다는 것이 환동의 지역이 주는 가장 큰 뭐 아이디어다인데요.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재영쌤? 네. 생각, 맞아. 사실은 그거를 깊이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는 생각거리다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뭔가 면이 주는 그 느낌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읽으면서 그 느꼈던 이게 면의 느낌은 뭐 확정된 면이라기보다는 진짜 저희가 이 액체 지금 이 세계를 읽고 있듯이 뭔가 그 면 자체가 이렇게 약간 숨 쉬듯이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발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게 또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해서 오히려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고. 네. 요거 그 개인 과제로 제가 제 조언인데 이거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선생님의 구체적인 작업은 모르지만은 선하고 면은 되게 어, 그러니까요. 미술에서의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퇴근 후의 인류학 마지막 책이 팀 인골드의 만들기인데 거기서도 선하고 면을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하고 면의 차이. 인골드는 일단은 종 말고 모든 것은 선을 만들다 해서는 면 개념 대신에 선 개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짜가지고 선으로 된 면이죠. 선으로 된 면. 예를 들면은 있지 않습니까? 뜨개질 만들잖아요.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 만들잖아요. 면. 옷 입을 지금 수 있게. 이게 뒤에도 있는데 재영쌤 요거 좀 손으로라든지 글로 쳐두실까요? 아니 뭐 이 과제 하기 싫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키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뒤에도 좀 있고 근데 주광현 선생님이 개념을 막 정리해서 쓰시는 역사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되게 중요해 보여요. 면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면이 안 좋은 거라고 티빙골드는 얘기해요. 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거나 해석을 할 때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이 똑같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기현 쌤이 선이 안 그어지면 불편하다를 티빙골드는 면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상충하는 것도 이제 읽어내야 되는데 선이냐 면이냐 이렇게 있고 어, 뒤에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고요. 요 좀 더 엮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고 간도는 뒤에도 나오니까 일단 그 다음 챕터로 갑시다. 이 사진도 참 좋았고요. 자, 발칸 만주. 만주가 네. 자, 네네.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13년 정도만 유지했던 국가였다라고 네.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놀라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그 307쪽의 만주를 정의했다고 제가 느껴졌는데 만주가 그러니까 요 당시죠. 요 시기에 1932년 요 시기에 만주는 이산, 정착, 유리와 탈출, 방황으로 점철된 무수한 다중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경험되어 왔던 역사적, 현재적 장소였다라는 이 말이 이 만들어진 만주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이 만들어진 만주가 그럼 이전에는 어땠냐? 이전에는 이게 좀 대조되는 것 같아서 선비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비족이라는 선비족이 그 무슨 선비족 이름이 있어. 탁발 선비도 있고 뭐 여러 선비족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탁발 선비족을 보면 여기 알선 동굴이라고 있었나요? 이 이거도 동굴 유명한. 그래요? 네. 여기 살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다가 여기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위치를 남천을 하면서 거주지로 옮기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동굴을 떠나면서도 자기 종족이나 자기 문화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런 게 선비 쪽에서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래로 남천하면서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주민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이후에 후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선비족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만주와 좀 비교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작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만주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실크로드의 초원길, 맨 위에 보시면 이 초원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갈색이
사막길이라고도 하고 오아시스 길, 책에서는 오아시스 길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가는 바닷길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까 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크로드를 선으로 가로 동서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남북으로도 이어져 있는 통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통로들이 그러니까 이 가로선이 간선이라면 이거 지선들도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실크로드는 상이한 문화들이 도입되면서 뭐 머물고 변화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는 장이자 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실크로드 초원길 끝에서 이 산맥을 먼저 보면 대싱아님 어디죠? 이게 너무 작죠. 지금 사진을 제가 욕심이 많다. 사진을 너무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대싱아닝이라는 산맥을 넘어서 초원길 끝에서 여기서 넘어야지 넘으면 발카마도가 아니라 이 만주벌판이 펼쳐진다. 근데 여기는 원래 어, 이 청나라나 이쪽에서 관심 두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는 산맥이 있고 또 저 위쪽으로는 그 아무르강 뭐 이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산맥과 소신안닝, 대싱안닝이 있고 여기 아무르강이 있어서 여기가 아주 살기 좋은 땅이라고 천혜의 조건이라고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지금도 만주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묻어서. 그, 그래서 동북 삼성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여기 책에도 나오는 동북 삼성이라고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뭐, 랴오닝성, 그러니까 유동 반도에 있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 장성,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대싱안岭을 넘어서 여기 시린하우터 시에서 시작을 해보면 제가 시린하우터 여기가 이제 시린하우터 얘기는 왜 하게 됐냐면 그 말씀드렸던 그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 여러 교역로에서 뭐 여기 지금 5개 보이시죠? 뭐 호박로, 메소포타미아로, 불타로, 라마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마영로가 한쪽에게는 중요했다. 요 마영로가 이렇게 마영로를 잘 보면 뭐 요런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루트에서 여기 지금 시린 하우터가 여기에 있는데요. 시린 하우터에서 좀 가보면 우린 하우터라는 요곳은 뭐 오래전부터 한민족 주거지다. 현재도 조선족이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쭉 내려가서 차오양이라는 곳을 보면 홍샵 문화의 본거지다. 그래서 홍샵 문화의 그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유물들이 발견됐다. 뭐 보셨을 것 같고요. 영주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 육로가 한반도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여기 차오양이요. 여기가 이렇게 그 이쪽 마영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나 봅니다. 그리고 고구려 북방 유목민족과 교류를 위한 통로로 여기 선양이 이용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영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 동아시아 쟁탈전을 위한 전로였다. 그리고 기마 유목민족들이 농경 문화를 교류하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중국의 견직물하고 흉노의 말이 오고 간 견마무역의 길이다. 말이 중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선양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선양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4대 철로가 한꺼번에 뭉쳐 있어서 철의 실크로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만주는 1895년에서 1904년 시기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관계였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라던가 러일 전쟁이 이 만주 문제로 집중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주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국가들의 세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만주 문제는 동아시아의 발칸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전에 동아시아의 발칸이 뭘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발칸반도가 뭐 다양한 뭐 국가 아니면 그 루마니아를 발칸으로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이 구성돼서도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역사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동료의식과 역사의식이 좀 중요한데 중국인과 고려인 사이에는 그런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족이 느끼는 그 만주와 고구려 후예인 한민족이 느끼는 만주는 다르다. 공간적으로 다른 느낌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저는 여기 발표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사, 요동사, 만주사가 각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엮여 있죠. 엮여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역사들로 이해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족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어, 뭐 퉁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만주는 유목, 농경을 모두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 조건이고, 그래서 이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주에서 흥한 세력이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지배자가 오치킨이라는 사람인데, 오치킨이 그 징기스칸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주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 흉노 제국 이래 거란, 여진, 몽골 제국 등이 만주를 모태로 이제 대제국으로 부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200년 후 그 후금을 배퇴시키는 토대가 된 게 만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동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간주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럽인의 입장에서 만주는 타타르라는 이름을 동타타르라고 했더라고요. 동타타르. 만주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주문화권을 괴롭히거나 정복하는 유라시아의 기마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만주족이 유목민만은 아니다라고 이 주강 선생님은 말씀하셨고요. 20세기의 만주족의 입장은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징후, 그러니까 어떤 한족이나 또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그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이 과격해지던 1905년에서 11년 사이에 그 만주족의 고위급이 암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혁명을 도모한 만주족들이 동물처럼 사냥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이 만주족들이 집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막 그 자기 신분을 바라지 못하고 죽을 때 돼서야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보는 만주는 그러니까 발해를 만주사로 편입시켜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주를 자기들이 차지할 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철도가 여기 보시면 남만철도가 이렇게 이런 길로 그 위에 보시면 동청철도, 기뢰철도, 경의선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제가 진짜 이거 주변에 철로 주변에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선양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창춘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얼빈이라는 도시 그리고 다롄이라는 도시로 끝나는데 이 도시들마다 인상적이었던 건 어, 뭐 어떤 건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러시아적 건물 그리고 근데 또 여기에서 하얼빈 같은 경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다. 근데 영국 사람은 못 썼다. 뭐 그런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사진을 많이 찾으셨으니까 다 이렇게 발표하실 때도 옆에 글을 읽지 네. 마시고 사진을 중심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처음에 그 선비족의 그 동굴 알선동 유명한 알선동이죠. 알선동 정말 음, 유명한 네. 동굴인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만주에 지금 오늘 전체는 만주냐 몽골이냐 요 땅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만주족 같은 경우에 그 만주 땅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도 조금 짓고 유목도 좀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안쪽으로도 실크로드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주 유목을 더 적극적으로, 유목을 저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지리적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주에서 출발한 청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한족이랑 잘 융합할 수도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중원을 차지한 가장 힘 있었던 왕조들은 다 유목민족 음, 왕조인데, 그 중에 으뜸이, 물론 앞에 뭐 이렇게 몽골 제국 원나라 있고 그다음에 청나라 있는데, 청나라가 이렇게 근대 말까지 근대를 넘어가기 직전의 왕조고, 한족이랑은 되게 기란 관계에 있어서 근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한족 중심의 역사관이 이제 청나라 역사가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한족을 잘 장악할 수 있냐면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얘가 완전히 유목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배경으로 했는데, 이 알선동 같은 경우, 아까 그 기현쌤이 잘 그 설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비족이 원래 자기 종족, 자기 문화에 집착을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그 공간이 그 집착의 뭐랄까,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구 걸로 하는지, 음,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여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동의 개념을 설명하면 되게 좋죠. 계속 이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기초학생이 읽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래 정체성에 집착을 안 하는 공간인데, 음, 그게 환동인데, 그게 그리고 면으로서의 그 길의 그 네트워크의 초원 이런 건데, 근대로 올수록 계속 이렇게 이제 집어먹고 집어먹고 하는 쟁투가 벌어져서 이상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쓸 수 있냐면은, 영토국가라고 하는 것의 본성을 만주국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쌤의 그 과제는 끝났는데, 그걸 이제 별개로 두고 영토국가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만주국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주국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중해를 읽었을 때는 그 영토국가 얘기 들어가기 전에 브로델이 다 끝내고 있기 때문에 영토국가가 어떤 데인지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좀 더 볼 수는 없었는데, 이 만주를 가지고 영토국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주를 보면, 만주는 304쪽에, 기현쌤이 그 화면 보시면은, 만주를 가기 전에 가장 음, 중요하게 이제 한 개념을 들어가는 게 300쪽의 그 내지화. 선생님 그 자료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지화 이래서 300쪽에 보면은, 내지화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흡사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를 내지라 불렀던 걸 연상시킨다. 그만큼 변경의 내지화를 통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 중앙의 입장이 엿보인다. 여기서 이제 가장 끈건데, 내지화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연히 외지가 설정된다는 의미고, 음, 내지가 본류고 외지가 변방이고, 이거는 음, 제국주의의 공간 포획 개념이죠. 음, 그래서 식민지 조선은 외지예요, 외지. 그리고 식민지에서 출세를 하려면 내지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이 개시가 되고 만주국이 이렇게 딱 옹립하게 되는 193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외지인데 내지화를 시켜가지고 좀 더 일본 제국주의의 본령으로 들어가게끔 하면서 여기서 전진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내지니까.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은 내지 개념은 외지화, 내지화라고 하는 이 구분선을 작동시키는 개념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지에 귀속하지 않을 수 없게끔 몰아붙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역사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동원이 되고 체제 안정에 동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몰아갈수록 한국 신민, 그래서 내선일체 이래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서 조선말 못 쓰고 창씨개명, 이런 게 내지화 메커니즘이에요.
이 사람을 멀리 있는데도 계속 지배 질서에 귀속시키는 이 그 송상의 동원령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300쪽 셋째 줄에 역사 공동체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내지화라고 하는 게 일단적으로 실제 공간을 안으로 만드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의식의 조작술 같은 거예요. 내가 밖에 있는데 실제로 식민지인인데 본인의 정체성을 제국주의자로 그 갖고 가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내지화라고 하는 거는 내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동원령 같은 거다. 이건 그냥 정신의 조작술이다. 그 다음에 내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역사적 정체성을 주입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300쪽 갖고 했네요. 그러면 자, 내지화가 왜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냐 이러면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 그냥 일본에 붙은 게 낫겠어. 이럴 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붙어라 붙어라 우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내지화의 도구다, 도구.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도구다죠, 도구. 앞에 조정쌤 발전처럼 장산도 도구죠, 도구. 산을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산은 아무 말이 없죠. 산은 산이 물은 물인데.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내지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외부를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영토 국가에서만 쓰는 개념이죠. 영토 국가에서만 쓰는 개념. 그러니까 영토 국가의 영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국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민국가는 운동의 지향성이 제국화하는 거예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단인데,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념단이고 경제단인데, 그 안에서 그냥 국민이 있으면 국민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이런 걸 다 받침을 하는 걸로 국민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 국민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국민다움을 갖추려면은 그 국가 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이제 저번 주 러시아의 동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이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수준이 있는 걸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국가가 되려면 비국민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설정해야만 국민국가가 자기 입증이 돼요. 제가 설명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국가 안에서 국민이 아닌 애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야 그 반대국부로 국민의 이미지가 떠올라.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그 내포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민지를 갖고 있어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어 없어 이렇게. 그래야 내가 문명의 수준을 확인한 증거로 이제 식민지를 갖다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국가는 비국민을 계속 국민으로 동원시키는 장치 속에서 자기의 그 가치와 영토성을 확보합니다. 비국민을. 제가 바꿔 말하면은 그 국민국가는 또 비국민을 계속 동화시키니까 영토 바깥에 비국민을 안으로 끌어들이든지 영토 안에 있는 국민 안 같은 애들을 계속 계몽시키는지 이런 장치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요 때에 내지화라는 게 바깥으로는 안으로 들어와라. 안에는 정신개조 해가지고 가장 요 안에 내부에 맞는 사람이 되라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러나 그 내지화는 명목상일 뿐인데 왜냐면 운동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지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목표는 외지를 다 내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 드리니까 완전히 외지를 내지로 만들어야 이 국가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완성이 되면 국가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국가 자체가 외지를 내지화하는 걸로 존재 증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외지를 싹 다 없애버리면은 국가가 존립을 할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어쨌든 외지를 찾아내 색출하게 돼 있어.
이게 이런데 지금은 식민지 전쟁하고 뭐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존속하려면 국가 내부에서 계속 국민이 아닌 애를 색출하는 메커니즘을 돌려야 돼. 그렇다. 그래서 이 개념은 내지는 되게 그 배반적 개념이에요. 외지를 발생을 시키면서 내재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그 배반의 논리죠. 제국주의 작동 방식이 이 영토국가의 작동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식민주의자들한테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돼라고 말하지만 이게 더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똑같아지면 안 돼라는 명령이 발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중구속 상태로 딱 몰아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그게 이제 문학 작품에 그런 편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 유학을 해. 이렇게 식민지에 똑똑한 애들. 그래서 뭐 주요한 주요섭, 이광수 뭐 이런 사람들, 이용학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라고 해, 유학을. 일본인처럼 출세하라고 해. 근데 실제로 출세 되게 힘들게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학지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놔. 우리는 2월에 졸업인데 거기는 4월에 입학이 돼. 아니면 9월에 입학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비워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돈 벌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붕 떠서 그 약간 이상한 위치로 떨어져 버리거든.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내지화라고 하는 게. 그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현쌤의 질문을 받아들이면 뭐가 있냐면은 외지를 내주로 만들려면은 길 자체를 약간 국가 비슷한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만주국인 거예요, 만주국이. 무주공산을 내지로 만들 수가 없고, 길 자체를 식민지 할 수 있는 어떤 덩어리로 그 대충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지화가 돼. 예를 들면은 사람을 따지 보면은 누군가를 식민지 조선에서 한국 식민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글자를 걔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글자 알아야 신민으로도 만들죠. 그래서 약간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는 거야. 그냥 길가에 있는 아무나를 한국 시민으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떤 생각이? 네. 그래서 자, 그럼 보는쌤 어떤 생각이?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에서 좀 힘들어서 하는데요. 보는쌤은 이제 보나쌤,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300쪽에 내지화는 둘째 줄에 변경을 내지화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내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외지. 바깥을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해. 어쨌든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책에서 지금 설명을 그까지는 뒤에 좀 나오는 뒤에 그 만주국에 들어가면 알 수 있고 그런데 내지화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거 같은 역사를 갖게끔 그러니까 조선 사람한테 이제 한국 신민의 역사를 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달달달 외우게 하려 그래도 일단 글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 2차 세계대전이 막 불붙었을 때 30년 후반, 40년 보면 문맹률이 막 높아져. 한치를 가르쳐야 돼. 그래야 시민으로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역설이 벌어지죠.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역사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 네, 내지와 외지와는 네, 어떤 이 제국주의 시대만의 개념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때만의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신비족한테는 없는 거고. 예, 예, 내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중심이 있다는 거고.
내외를 가른다는 게 음, 경계가 있다는 거고 음, 국경이 둘러쳐져 있다는 거고 이걸 쓰려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제일 많이 썼고 그냥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음, 내선일체 내지와 내지 얼마나 우리가 내지화가 잘 됐나 막 이러고 이게 더 음.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데 내지가 되려고 외지들끼리 경쟁을 해. 누가 더 빨리 내지가 되냐 이렇게. 어. 그래서 뭐 오키나와 이런 데랑 불붙어요. 우리가 2등 내지인이다, 3등 내지인. 그래서요? 아까 그 포스터들이 생각이 나네요. 막, 아, 볼까요? 네. 여기서, 이, 자, 요 하면은 1차적으로 내지화라는 개념은 중국이 좀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중국이. 근데 이런 나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하는 뭔가를 좀 갖고 왔고, 이렇게 이제 공통된 뭔가 있었던 건가 이런 거. 어쨌든 선비족이랑 비교를 하는 이 땅의 역설 같은 게 있는 거죠. 정체성에 집착한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어. 그다음에 만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 만주는 일본, 중국, 만주 사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보려고 영토 국가적 정체성이 각자 다른 이유에서 뛰어든 거예요. 요게 핵심 각자.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포스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스터 보면 옷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오죽 협화거든요. 음, 5개의 민족이 하나를 이루는데, 맞죠? 오족이 맞아요. 오족. 그렇죠. 옷이 다 다른 민족 의상이 되게 다르다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오족 협화라는 메시지가 있고 살갱이로 뭐 이런데 그거 뭐 오족을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거냐 이렇게 될 때 일본이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런데 내부에 욕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민국가 영토국가면 우리는 한반도에 사니까 한국, 남한 요 정도 생각하는 건데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게 원래 발생의 단계에서 보면 욕망이 다 다른 애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그런 거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05쪽부터 이 만주가 여러 사람이 달려들죠. 청나라도 달려들고 그 다음에 그 306쪽에 어, 자, 이 306쪽에 요게 결국은 일본의 논리인데 이 첫 번째 문단이 오족 협반인데 그 포스터 너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802로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누가 뭉칠 거냐가 일본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이게 이게 너무 재밌죠. 제가 진짜 식민지 시대 연구를 하는 게 뭐 신나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또 되게 복잡한 거예요, 논리가. 그리고 지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논리를 하나하나 깔아가지고 지배를 시키는 피지배인이 되는 것도. 근데 문제냐면은 동의보증이다. 그래가지고 문이냐 무냐 이런 논리가 있고 중간에 그럼 무는 무슨 나라, 무는 무슨 나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문단 밑에서 둘의 타제를 보면 거기도 뭐 러시아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음, 중핵이 있어야 뭉치지 않니? 이래서 음, 이제 일본이 나오면서 만몽, 영유론 뭐 이렇게 음,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키메라가 여러 가지 괴물이 합친 그 음, 괴물이잖아, 괴물. 음, 아, 너무 이름 잘 지었어. 이 도미야마 이치로, 도미야마 이치로라는 역사학자도 있고 이 야마무로 시니치 각주 24. 이 책이 중요하죠, 이 책이. 음, 이분도 되게 중요한 역사학자인데요. 음, 괴물이잖아요, 괴물. 너무 이상한 애가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 이미지가 저는 너무 잘 붙였다는데 그래서 어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고 자 307쪽에 기현 쌤도 강조하셨지만 만주라는 이름은 두 번째 문단에 서구와 일본이 이 또 러시아 끼어들어가지고 요 이렇게 논리를 불붙인 거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 야심을 위해 주로 창조해온 근대적 창조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 지도에 만주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사가 일단 한족 베이스의
그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그런 게 있다. 주요 제국주의 세력들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야심을 키워온 장소라는 점에서 만주는 소극적인데 보면은 이게 트랜스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 뭐 이런 것도 역사학에서는 갑론을박이 많고요. 만주는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라는 시공간의 조합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걸 거부하는 이게 너무 많은 욕망이 들어가가지고 일본이 중심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수리와 사자가 한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안 뭉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 초국적 공간은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 민족주의가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만들어졌다. 각자의 민족주의 이념을 투사하려고 중국, 일본 뭐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래가지고 어, 자, 어디를 써야 되냐면 이걸로 후기를 기현쌤께서 쓰시면 네. 초민족주의를 써야 됩니다. 좋죠. 이게 뭐냐면 초민족이 뭐냐면은 정체성도 여기를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선비족은 정체성이 없어. 만주국은 정체성을 모두 원해서 들어간데 결과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여기는 만주국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 영토성, 민족성에 대한 욕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주국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돼버린 이런 걸로 초라는 의미를 써가지고 이 초를 해석을 해서 선비족이랑 붙이면 이제 글이 되는 거고 음, 한동해에 되게 독특한 상황인 거죠. 이건 지중해에는 뭐 없다고 음, 할 지중해는 그러니까 브로델의 지중해는 지금도 보면은 발칸 조금 뭐 그 뭐 영토 분쟁이 지금도 뭐 있다고 하지만 지중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또 되게 알만한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뭐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근데 여기는 괴물이 탄생한다. 이거 더 재밌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초국적 현상이라는 게 뭔가? 기현쌤의 과제? 알겠습니다. 요것도 댓글 두 번째 댓글로 이렇게 네. 하고 여기서 딱 시간을 머물면은 그때 진짜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에 자 초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게 뭐냐. 그 다음에 거부 획득 전형 이와 같이 만주는 여기서 이산 정착 유리 막 이렇게 이제 흩어지고 찢어지고 탈출 방황. 아니 이게 같은 거에 대한 안 좋은 말인데 원래 유목민족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고 옮겨 다니고 방황하지 움직이니까 점철된 그 다음에 308 무수한 다중적 정체성이 형성 경험 저 같으면은 경합 뭐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 역사적 현재적 이렇게 되고 여기 조선사람 간 거잖아요. 도대체 이 식민지 싫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08 이게 아니 만주 체험이 이거 하루키 아버지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아버지가 만주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만주에 간 일본인은 뭐냐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기가 제국주의자로 간 거잖아요. 자기가 학살을 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아버지 모티프가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최근의 소설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써야 된다면 아버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 이제 남아가지고 도처에 이상하게 또 괴물적 증식을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일본의 고령층에 현실의 만주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많고 아 이게 너무 분석해 보고 싶으시죠? 이런 소설이라든지 문학 작품. 저는 이것도 좋은데 이 주강윤 선생님의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글쓰기 연습으로 그냥 심심할 때 밤에 자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써두면 좋죠. 막막한 평원 보신 적 없죠? 반도에 이게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막막한 평원이래요. 막막이 도대체 한자도 써보고 영어로 비슷한 단어 뭐가 있나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해서 이미지도 뭐 이래가지고 그 글을 쓰고 공부를 하려면은 문자를 읽어가는 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감수성도 키우고 시야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도처에 조금 있어요. 주광희 선생님이 몇 공간을 묘사할 때. 그래서 지평선에서 올라와 지평선으로 가라앉는 그 데르수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커다랗고 이게 특히 태양이 커 보이나 봐 이런 데는 우리는 해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붉은 태양 평야천리에 군데군데 마을이 흩어져 있고 콩밭 또는 수수밭에서 농부가 유유히 일하고 이게 만주 배경 소설에 많이 이런 게 어떤 상상력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뭐 해보고 싶기도 한 상상력도 주고 그 가운데를 한 줄기 철로가 지나간다. 아,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철로가 지나간다 이런 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 이런 데는 저도 그 기차 계속 달리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기의 아내가 폐결핵으로 죽는 와중에도 기차가 이렇게 달리는 장면 같은 게 있고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 의식이나 이 세계관이나 이런 거가 투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재밌고 근데 그 철도가 만철이다 만철 만철에 대한 책도 있죠. 여기가 싱크탱크인데 철도를 깔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기술도 받쳐야 되고 이념이 들어가야 돼 이념이. 아, 음, 이것이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도 예를 들면은 뭐 아시아 하이웨이 가지고 중간에 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타면 뭐 안 막히면 저기 시베리아 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은 아시아 하이웨이 뭐 있던데 어딘가에. 그게 돈 벌자인데 그것만으로 철로를 대놓고 닦기가 어렵죠. 뭐 가면은 뭐 이념적으로 포장이 되고 그래서 이 만주국 이거 만주국 후이가 이게 마지막 황제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영화에 영화에 있어요. 아 이게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보면 그 영화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역사 특집이라 가지고 마지막 황제들 특집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청나라 황제잖아요. 음, 어떻게 그래서 13년 5개월 그 다음에 어 이 밑에 309의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이게인데 위에서 둘에 다섯 13년 5개월 음, 만주국은 괴뢰국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괴뢰 괴물인데 뭐 유사하다는 것도 있고 일부러 만든 것도 있고 뭐 음, 그 괴뢰국가 위만주국 그러니까 위만이었다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일본인에게 만주는 단순한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 지배를 배제하고 아시아의 저 요건데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의 장이다. 이래가지고 음, 일본은 제국주의 하려는 뭐 열심히 있었는데 여기 간 사람 중에는 이상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가면은 뭐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 실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음, 만주국 건설은 유토피아 실현의 시도였다는 시각이 일본인에게도 좀 남아있다. 야마무로 시니치는 키메라에 비유한다. 자, 만주국을 머리가 사자, 몸뚱이가 양, 꼬리가 용인 괴물에 빗대요. 사자는 관동군, 양은 천황제 국가, 용은 중국 황제 근대 중국. 그래서 이 괴물이 탄생한 데고 310쪽 만주국은 조선인의 사람에도 그 변화를 가져도 이런 게 이제 아주 네, 네, 네. 인상적인데 영토 국가에서 뭐 어쩌려 해도 음, 구체적인 한 사람이 거기서 살 길을 보고 음, 그래가지고 둘, 넷 근대적 국적법의 애매한 영역도 생겨버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게 이 낙포의 희망을 줬어요. 음,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두 번째 문단
고단한, 행복한, 신채호, 뭐, 최남선 이래가지고, 뭐, 1급의 뭐 엄청난 지성인들이 바본가 싶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311조, 이것도 재밌죠. 일본 좌파한테 탈주고, 뭐야, 일본 안에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한 사람도 여기 가는 거예요. 아니, 일본 좌파의 탈출구는 빵 터지는 건데. 아니, 그 좌파가 문제야. 근데 좌파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본토의 중심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요 20세기 초반에 연구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저는. 자, 만주국은 일본 좌파였는데 많은 좌파 이상주의자. 그 사람들, 만주국은 놀이터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을 투사해서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여기는 워낙 허허벌판이어가지고 저항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래서 314쪽에 어떤 영토 국가가 태어난데 아니 지금 우리가 본 이 페이지 이전에 314페이지 이전에 어떤 나라도 태어난 걸 우리가 출산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어요. 국가의 출산을 목격할 수가 있네. 그런데 버려졌고 그걸 이제 겨우 또 추스려가지고 이것도 인상적이죠. 농민이 입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끝내냐면 서민족이 농민이 아니죠. 이렇게 뭐 농사를 못 짓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추스린 사람들은 다 농민인 거예요. 이 허벌탄의 땅. 그래서 만주국은 허상이다. 자, 그 다음에 철도. 그래서 이 철도 부분은 이 전체 책에 가장 중요한 거고, 지중해라는 문화쌤 지중해 가장 큰 차이죠. 지중해에는 읽었을 때, 그 뭐 북해부터 내려올 때 철도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물건 루트죠, 물건 루트. 그러니까 지중해의 장기 지속은 훨씬 더 그 역사를 앞으로 당겨가는 건데, 한동의 장기 지속의 길, 단비의 길 있기도 한데, 한동에는 근대로 오면은 원래 있던 길보다 길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게 의외로 깔 좋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평평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아래로. 그래서 철도가 중요해서 철도가 노골적으로 가고 해륙 국가인데 325에 그 혼동의 장기 지속은 철도로 설명해야 된다. 음. 그리고 철도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330쪽에 자 이게 지중해랑 비교가 되는데 지중해의 도시, 우리가 그러면 베네치아, 제노바 두 개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가든 각자 가든 지중해 동네 그 근처 가면 반드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찍고 와야죠. 아니 이렇게 좁쌀 이렇게 앞으로 돈 있으면 그러면 될 것 같아. 필요할 때 시간 되면 그러면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가서 뭐 일대를 다 정복하고 이러면 못 하고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네바를 찍고 있는데 영토국 출연할 때 등장한 게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도 항구였죠.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중해적 의미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전달해야 될 물건의 수준이나 양이 베네치아나 제네바보다는 좀 적기도 하고. 근데 영토국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점이 있었죠. 그 국가 콘스탄티노플 자체는 우리가 이브가 투타에도 읽고 원래 다른 의미를 가진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영국 출현과 함께 부각이 되는 거죠. 부각이. 파리나 런던도 원래 좀 있었던 도시 이런데 한동해의 도시는 철도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한동해의 도시는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 도시들은 자, 앞에 만주국도 인벤티드 된 거죠. 이 도시도 만들어지는 게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금 있던 거랑 다른 의미로 철도 도시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이 철길 다니면서 부각된 도시가 있잖아요.
이거 기억을, 이게 우리 어디 가냐면은, 인천에 가면은, 우리가 간 박물관 중에 엽서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없어. 이거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도시가 발명됐기 때문에, 그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 문화도 싹 트고, 도시가 철도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가 핵심 포인트고, 네. 이 도시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원래 그 도시가 뭐 개성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철길의 필요에 의해서 중심점을 원래의 교역의 중심이랑 이렇게 약간 오버랩 시킨 그 점 있다. 그럼 기현쌤 어떻게 철길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따라 붙는 게 이제 시계를 쓸 수가 있어요. 음, 출도착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시계를 쓸 수 있고 이러면 철도망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 시간, 뭐, 위에 시간,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철도망에 따라 시간이 이렇게 해서 그린치 표준시 이런 게 마련되는 게 철도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고 순서는 철도가 먼저 시계가 있어서 철도 깔린 게 아니고, 음, 철도가 깔리고 시간이 조정되고 나면 이제 신문을 써서 미디어의 유통을 할 수가 있죠. 이 철도가 시공간을 균일하게 재편하는 1차적 장치죠. 철도가 깔려 있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 잘 골든 생각했네. 그레브시라고 하는 그 음, 교과서 철도 여행의 역사 지금 네. 절판됐는데 요거 제본에서 갖고 있으면 좋죠. 이거 일본은 뭐냐면은 음, 이게 그 책이 진짜 그 교과서. 그 책이 교과서고 그 다음에 진지쌤도 읽으셨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이 책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과서인데요. 철도로 시간을 맞춘다. 그 다음에 음, 공간도 키로당 계산하잖아요. 공간을 음, 직선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철도가 고기 없이 이게 직선로잖아요. 직선로. 그러니까 음, 공간도 이렇게 직선으로 생각하게끔 하고 실제로 철도를 평지에 깔고 그다음에 터널을 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질적인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내가 익히기에 되게 좋게 하고 이 시공간을 돈으로 또 환산해요. 거리당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급이 붙고, 그렇죠. 1등석, 2등석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계를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1번인데, 그 균질한, 그 철도 여행의 역사에 따르면 그 균질한 루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제, 왜냐면 철도가 동네마다 표준 간격 이거 있잖아요. 협계냐 뭐냐, 이런 걸로 일부러 균질화를 안 하려고 블록을 치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차로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달리게 하는 거에 위험함이 있잖아요. 지금 이 철도의 역사인데 왜냐면은 영토국가나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이거는 블록을 치는 거예요. 내외를 가르게. 근데 기차를 뚝 뚫어버리면 거기가 물론 통제하기는 좋고요. 그러나 어떤 위험이 있죠. 열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철도 일부러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요리 노선도 다르고 그다음에 둘째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 뚫어야 되잖아요. 철도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나온 게 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기차에 실을 양하고 배에 실을 양을 다 우리 보면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요 기차가. 물류를 정량적으로 환산하는데 컨테이너가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해. 우리 음. 홍콩에 갔을 때 그 거제에 컨테이너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도리용 통행,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철도 여행을 돌아가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챕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루트가 조정되고 파괴되고 이런 거죠. 부족마다 다른 방식으로 단위를 세고, 다른 방식으로 시간 감각이 있고, 수렵의 시간 감각, 농경의 시간 감각이 있는데, 기차가 달리면 일단 그게 다 밀려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거 있잖아요. 망망한 초원에 달리는 기차, 이렇게 되면
거기는 그 망망한 초원과 풀숲의 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세계가 일단 균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따라붙는 게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거랑 그 철도의 행성이 정말 재밌는 게 그 자기의 삶을 균질한 테이블 위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출처만 중요해진다. 말 타고 가면은 뭐 히프가 째지기도 하고 뭐 보고 가고 말이 힘들면 쉬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출발과 도착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도여행의 역사에 이런 말이야. 공간이 소멸해. 지금 말한 요 네 개 도시 말고 중간 도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가 있다.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그 현상이 뭐냐면 너무 재밌죠. 사라지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특정한 철도 거점 도시가 특수화되는 게 중간 도시가 사라지는 거에 증거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전 옛날에도 그 교통의 중심지 모르겠는데 대전이 있다. 성심당 빵이 유명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도시의 특산물 같은 게 뿡 뜨잖아요. 다른 애 가면 그거 먹어봐야 돼. 하얼빈은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는 증거인 거예요. 이러면 도시, 이 지역 중심으로 엽서, 그다음에 뭐, 일본에 가면, 일본이 철도왕국이잖아요. 일본 가면 역마다 도시락 문화가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공간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이 발명되는 거에 증거고.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철도 안에 이게 철갑을 두른 거잖아요. 철갑을. 그래서 철도여행의 역사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바깥을 이렇게 관조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해. 어머, 곡식이 익어가네. 이런. 거기 일하는 사람은 뼈 빠져 죽는데 내가 보기에는 황금들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을 관조의 대상으로. 그 책이 진짜 재밌죠. 근데 내가 세계를 그냥 어, 멀리서 바라보는 감각을 갖게 돼. 기차를 좀 타면은.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